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최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의 화려한 불빛조차도 이서연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무게를 잃어버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이 짊어지게 된 수십억의 빚은 가족 전체를 어두운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못나서. 작은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어머니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훔쳤고 그 침묵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걸린 말은 쉬이 나오지 않았다. 현실은 냉혹했고 함께라는 단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제안이 그들에게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온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JK그룹의 뜻을 전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JK그룹. 그들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과 결혼해준다면 서연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추가로 넉넉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강태준 씨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사실상 식물인간이죠.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다. 결혼은 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서연 양은 그저 강태준 씨의 곁을 지키며 대외적으로 그의 아내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기이하고도 잔혹한 거래.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의 꿈, 미래,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족의 평온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병원 내에 마련된 작은 예배당에서 진행되었다. 하객이라고는 JK그룹의 회장인 강만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들이 전부였다.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의 설렘 대신 체념과 비통함만이 서려 있었다. 신랑인 강태준은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었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다. 창백한 얼굴과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반지를 교환할 때 서연은 차가운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손. 그녀는 이제 이 남자의 법적인 아내가 되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남자의 그림자.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JK그룹의 본가인 거대한 저택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신혼방은 강태준이 머무는 병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별채의 특실이었다. 방 안은 각종 의료기기들로 가득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호사가 장비들을 확인하고 나가자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태중과 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삐삐삐삐 심박을 알리는 기계 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그녀의 결혼 첫날 밤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방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생기 없는 태준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짙은 눈썹. 의식이 있었다면 분명 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수려한 외모였다. 당신은 누굴까? 왜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같은 처지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용히 흐느꼈다.
앞으로의 삶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서연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이제 JK그룹의 며느리, 이 남자의 아내였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침대는 오롯이 그의 것이었고 그녀가 넘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계음에 익숙해질 무렵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를 들었다. 기계음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낮고 차분하지만 강렬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 그 눈물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은 환청일 것이라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에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남자 식물인간 상태라던 강태준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정확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방금 전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혔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몸에는 그 어떤 마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연결된 링거줄을 무심하게 뽑아버리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의 얼굴도 모르면 곤란하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이서연 씨,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된 걸 환영한다. 그리고 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하게 된 것도. 신혼 첫날 밤 서연의 절망적인 운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적을 속이기 위해 죽은 척 연기하고 있던 위험한 포식자였다. 서연은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의 끝에서 동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심장을 옥죄는 공포의 근원이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연극이라니. 무슨... 당신 정말 강태준 씨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쩌면 그는 강태준의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거나. 남자는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와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1년 동안 누워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안정적이고 단단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등 뒤에 차가운 벽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내 병실, 내 집에서 다른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태준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는 서연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 눈을 맞췄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 25살. 서울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아버지 이강식 씨의 사업 부채 53억 원 때문에 꿈을 접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일주일 전 우리 집 변호사가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 이 정도면 내가 누군지 증명이 됐나. 그의 입에서 자신의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서연은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다. 그는 진짜 강태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팔려온 이유까지도.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이 다 당신이 식물인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태주는 그녀에게서 손을 떼고 방안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서늘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분노와 냉소가 자리 잡았다. 세상이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야 했으니까. 죽은 듯이 누워있지 않으면 정말로 죽게 될 테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의 진실을. 1년 전의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내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정교한 장치를 심어뒀더군. 특정 속도와 조건이 맞물리면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서연은 입을 막았다. 재벌가의 암투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범인을 잡기엔 증거가 부족했어. 그리고 난 알았지. 내가 의식을 차리고 병원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순간 그들은 두 번째 시도를 할 거라는 걸.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방법으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선명했다. 그래서 난 죽기로 결심했다. 세상 모두를 속이는 식물인간이 되기로. 오직 내 주치의와 나에게 목숨을 건 경호팀장 단 2사람만이 진실을 알아. 그들은 내 손발이 되어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나는 이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왜 JK그룹의 후계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야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저는 왜? 태준이 몸을 돌려 다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진지해져 있었다. 범인은 이 집 안에 있으니까.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내 사촌, 형 강민혁. JK그룹의 부사장이자 내 가장 유력한 경쟁자. 언제나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남자.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어. 하지만 그놈은 너무 교활해서 꼬리를 잡히지 않아. 그래서 내겐 이 집 안에서 나를 대신해보고 들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대하듯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집안의 딸. 똑똑하지만 현실에 짓눌려 순종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 강민혁이 보기에 당신은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지. 남편이 식물인간이라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고 순진한 아내. 그 누구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거야.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동시에 잔인했다. 그는 서연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선택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계약은 잊어.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태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수행해. 강민혁의 일거수일투족,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의 통화 내용 서재에 있는 서류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당신의 역할은 더 이상 비운의 아내가 아니야. 내 비밀 연합의 유일한 파트원서지.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물었다. 거절 태준의 입가에. 다시 냉소가 어렸다.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어, 이서연 씨. 당신이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강태준은 살아있다고 외치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강민혁의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모든 계획을 바꾸고 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해야겠지. 당신은 이미 이 판에 들어와 버렸어. 중간에 나가는 길은 없어. 오직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운명에 휘말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난 당신에게 약속하지. 당신 가족의 빚을 청산하는 건 물론이고 당신의 가족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와 안전을 보장해 주겠어.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대신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자유. 그 한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돈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서연은 오랫동안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깨부술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대로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 판에 뛰어드는 플레이어가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방 한쪽에 숨겨진 작은 통신장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귓속에 들어가는 초소형 이어폰과 옷깃에다는 마이크였다.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이걸 통해 내가 당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당신은 나에게 보고를 하게 될 거야. 철저히 도청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돼. 그는 이어 말했다. 첫 번째 임무다. 내일부터 강민혁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당신의 연기를 시작해. 남편 걱정에 밤잠도 못 자고 슬픔에 잠겨 말수도 적어진 가련한 아내. 최대한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민혁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엿들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서연은 통신장치를 손에 꼭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앞으로 닥칠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자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비밀스러운 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도 서류상의 부부도 아니었다. 거대한 적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차가운 신혼방의 공기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밤은 흔적도 없이 지나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강태준은 다시 1년 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미동도 없이 감은 두 눈, 규칙적인 숨소리, 창백한 얼굴.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는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준이 알려준 진실과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 못 잤나?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서연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두려운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왕 시작된 일 피할 생각은 없어요. 서연의 대답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좋아, 곧 간호사가 들어올 거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첫 연기를 시작하는 거야. 기억해. 당신은 슬픔에 잠긴 순진한 아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마. 알겠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태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서연은 밤새 남편 곁을 지키다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든 것처럼 꾸몄다. 간호사는 그녀를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며 깨웠고
곧 하녀가 들어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본체의 식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식당에는 이미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강민혁 부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의자를 빼주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재수 씨,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태준이 곁을 지키느라 힘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예리한 관찰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저 미소 뒤에 사촌 동생을 죽이려 한 악마의 얼굴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서연은 태준이 지시한 대로 슬픔과 피곤함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았고 그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에게 서연은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연은 어색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일부러 약간 서툰 모습을 보이자 민혁의 어머니가 쯧쯧 역시 배운 게 없어서 하고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모든 감정을 숨겨야 할 때였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강민혁. 예상대로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연락이라서요. 그는 식당 구석에 창가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팽팽하게 긴장한 서연의 귀는 그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처리했다고. 좋아. 마카오 쪽 라인은 어떻게 됐지? 자금은 예정대로 역외 계좌로. 서류는 완벽하게 세탁해. 조금의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카오, 역외 계좌, 서류 세탁.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컵을 집어들다가 일부러 손을 떨어 물을 쏟았다. 어머나, 하녀들이 달려왔고 식탁은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서연은 당황한 척하며 냅킨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혁이 통화하는 곳과 가까운 사이드 테이블로 향했다. 선적 날짜는 절대 변경 불가야. 이번 건만 성공하면 이사회 장악은 시간 문제니까. 그래, 태준이는 여전해. 그 불쌍한 계집애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더군. 어차피 곧 다 정리될 운명이지만 마지막 말을 할 때 민혁의 시선이 순간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이 닫히자마자 숨겨진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들었어요. 그래, 아주 잘 들었다. 수고했어. 태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자신이 들은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마카오, 역외 계좌, 서류 세탁, 그리고 선적. 마지막엔 제 이야기도 했어요. 곧 정리될 운명이라고. 역시 예상대로군. 태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마카오는 강민혁의 비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조직의 거점이야. 선적은 아마 위장 수출을 통한 자금 빼돌리기를 의미하는 걸 테고 그 자금으로 이사회의 임원들을 매수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지. 당신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물어온 거야. 태준의 칭찬에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아내를 연기했다. 태준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정원에서 꽃을 꺾어와 병실을 장식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했고 덕분에 그녀는 자유롭게 저택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태준의 비밀 요원이 되었다. 그녀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저택의 구조,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하인들의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파악했다. 슬픔에 잠긴 척 정원을 산책하며 외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확인했고, 태준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핑계로 서재에 들어가 책들의 배치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준에게서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다. 강민혁의 서재에 잠입해야겠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재여, 거긴 항상 잠겨있고 입구엔 CCTV도. 내가 잠시 동안 CCTV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시간은 정확히 5분. 그 안에 일을 끝내야 해. 그의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숨겨진 USB가 있을 거야. 거기에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거래 장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지금까지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일이었다. 발각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할게요. 자정이 넘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서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귓속에서는 태준의 목소리가 길을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직진. 하녀 한 명이 순찰 중이다. 30초 후에 코너를 돌 거야. 지금 움직여. 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민혁의 서재 앞에 도착했다. 태준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금부터 5분, CCTV는 꺼졌다. 서연은 어두운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쪽을 더듬자 태준의 말대로 자석으로 붙어있는 작은 USB가 손에 잡혔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순찰 시간은 아직인데. 이어폰 너머로 당황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빠져나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소리는 서재 문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거대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육중한 그림자가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책상 아래의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뛰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불을 켜는 대신 익숙한 걸음으로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구둣발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서연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민혁의 발걸음은 책상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위스키 병을 따르고 얼음을 넣는 소리를 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가 책상에 앉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민혁은 위스키 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등이 주는 위압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저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얼마 후 그는 잔을 비우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가. 빨리.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USB를 단단히 손에 쥔 채 그녀는 미로 같은 복도를 달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USB는 손에 넣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서연. 태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냉철함 이외의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해. 그의 순찰 시간도 아니었고 움직임의 목적이 없었어.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태준이 분석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강민혁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태준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강민혁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의 친절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과 말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재수 씨,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제 서재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쥐라도 들어왔나 봅니다. 서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태준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아주버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녀는 천진한 얼굴로 대답했다. 민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태준의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혁이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보석함을 건넸다. 어머니께서 재수 씨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집에 온 걸 환영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태준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보석함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다. 서연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녀가 고가의 사치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이어폰을 통해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덫이다. 욕심을 보여서도 그렇다고 과하게 거절해서도 안 돼. 순수하게 기뻐하되 분에 넘치는 선물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 서연은 태준의 지시대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너무 과분한데. 그녀는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선뜻 받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큰 선물에 놀란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손에 보석함을 쥐어주었다. 사양 마세요, 재수씨. 이제 재수씨도 JK그룹의 안주인이니까요. 그가 방을 나간 후 서연은 보석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후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덫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혁은 일부러 골치 아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해외 자회사 중 한 곳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지 시장 분석도 해보고 마케팅 전략도 수정해봤는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질 않네요.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재수씨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머리 아프시죠?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아는 척하며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라는 그녀의 위장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반대로 너무 바보 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서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침착해.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마. 이론만 아는 순진한 학생처럼 대답해.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런 어려운 건 잘 몰라요, 아주버님. 하지만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업이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고객과의 신뢰 같은...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대답은 절묘했다. 경영학의 원론적인 이야기이면서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마치 교과서만 읽은 학생 같은 순진한 대답. 민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실망과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하하, 역시 재수 씨는 마음이 참 곱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라. 맞는 말이죠. 그는 사람 좋게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좌절하고 있었다. 그리고 좌절한 맹수는 더욱 위험해지는 법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자 이어폰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정말 잘했어. 강민혁은 당분간 당신에 대한 의심을 거둘 거다. 하지만 그만큼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많이 힘들지? 예상치 못한 그의 질문에 서연은 놀랐다. 그는 언제나 지시하고 분석하는 냉철한 사령관이었지. 그녀의 감정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아니,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끌어들인 거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서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차갑고 위험한 동맹 속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교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의지해야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싹튼 미묘한 유대감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버팀목이 될 터였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기다림 끝에 태준의 외부 연락책으로부터 USB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왔다. 태준은 자신의 침대에 숨겨진 초소형 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찾았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뭐가 들어있었나요? 기대 이상이야. 강민혁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 USB 안에는 강민혁이 수년간 조성한 비자금의 상세 내역, 마카오 조직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충성을 맹세한 JK그룹 내부 임원들의 명단까지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기였다. 이제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걸 한 번에 터뜨리면 강민혁은 물론이고 JK그룹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을 잡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노출돼. 강민혁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과 나를 처리하려 들겠지. 그의 계획은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했다. 견고한 성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강민혁의 제국에 균열을 일으킬 거야.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드는 거지. 의심은 가장 강력한 독이니까. 태준의 방역 계획은 분열과 고립이었다. 그는 해독된 자료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지만 성격이 탐욕스럽고 겁이 많은 박 이사였다. 첫 번째 목표는 박 이사다. 그를 흔들어서 강민혁의 팔 하나를 잘라낼 거야. 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의 외부팀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 이사의 비리 증거 중 극히 일부만을 그의 라이벌인 초의 상무에게 흘렸다. 동시에 박 이사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부의 배신자를 조심하라는 출처 불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집안의 아침 식탁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혁은 굳은 얼굴로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수프를 떠먹으며 그를 관찰했다. 분명 회사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것이 분명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혁은 서재로 들어가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서연은 정원의 꽃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서재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박 이사 정신 나갔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상무가 어떻게 그 계약건을 안 거지? 닥쳐, 내부에서 정보가 생게 분명해. 당신 주변부터 샅샅이 뒤져봐. 민혁의 고함 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의 첫 번째 공격이 정확히 명중한 것이다. 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목표는 강민혁의 자금줄 자체였다. 익명의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서연이 민혁의 서재에서 촬영했던 유령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였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금융감독원이 비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일격은 치명적이었다. 강민혁이 공을 들이던 비밀 선적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해외 파트너와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돈세탁 창구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그는 극도로 예민하고 난폭해졌다. 이제 강민혁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배신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부하들을 의심했고 뇌물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을 윽박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식물인간 사촌동생과 순진한 그의 아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서연의 역할도 이제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공작권으로 변모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강민혁이 오늘 오후에 마카오 조직과 화상회의를 할 정보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노트북에 이 액체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와. 태준이 경호팀장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한 것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였다. 이게 뭐죠? 단백질 분해 효소다. 노트북의 메인보드에 닿으면 서서히 부식을 일으켜 2-3시간 내로 시스템을 마비시킬 거야. 흔적도 남지 않지. 서연은 심장이 뛰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어머니에게 드릴 차를 준비했다는 핑계로 그의 사무 공간이 있는 별채로 향했다. 민혁이 잠시 회의 준비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그의 노트북 통풍구에 정확히 액체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중요한 회의 도중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면서 강민혁은 해외 조직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민혁이 전화기에 대고 불같이 화를 내는 소리를 들으며 짜릿한 승리감을 느꼈다. 태준의 방역은 집요했다. 그는 서연을 통해 집안의 고용인들 사이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렸다. 박 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 최 상무가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가 민혁의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강민혁의 제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자금줄은 압박을 받았으며 계획들은 연이어 차질을 빚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태준의 예측대로 극심한 압박감과 공포에 시달리던 박 이사가 무너졌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꼬리 자르게 할 것이라 확신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외부팀이 만들어 놓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 채널로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연에게 박 이사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나를 보호해준다면 강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넘기겠다. 그가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내 손에 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들의 방역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적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성문 안으로 진격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박 이사가 넘긴 녹음 파일은 판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였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1년 전 청부업자에게 강태준의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 지독한 연극에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강민혁이 곧 움직일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지. 그의 예측대로였다. 제국의 붕괴를 눈앞에 둔 강민혁은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문제의 근원, 즉 강태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강태준이 그의 지병으로 사망한다면 모든 소란은 잠잠해질 것이고 그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대표로서 회사를 장악하고 내부의 배신자들을 차례로 숙청할 수 있을 터였다. 기회는 완벽한 시점에 찾아왔다. JK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최근 회사를 둘러싼 악성 루머와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강민혁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직접 소집한 자리였다. 그는 이 이사회를 자신의 알리바이로 삼을 계획이었다. 모두가 회의에 집중하는 동안 그가 매수한 새로운 간병인이 태준의 생명 유지 장치에 사고를 일으킬 터였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민혁은 서연의 방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애써 부드러움을 가장했다. 재수씨, 내일 이사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준이의 아내로서 재수씨가 그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서연을 태준의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따라야죠. 민혁이 나가자마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 것이 왔군. 내 경호팀장이 방금 보고했다. 내 병동의 경비교대 시간이 갑자기 변경됐고 낯선 얼굴의 간병인이 고용됐다고.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결전의 시간이었다. 서연 씨, 당신에게 줄 마지막 임무다. 태준은 서연에게 최종 계획을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JK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과 이사회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그 고요한 표정 아래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별차에 태준의 병실에서는 민혁이 보낸 간병인이 약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생명 유지 장치로 다가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촌동생 태준이는 1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가 기적처럼 일어나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중심을 잡고 그가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었다. 꽝!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1년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남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던 JK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건강하고 강인했으며 그의 눈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의 탄성을 내뱉었다. 태준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또박또박 힘있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강민혁의 심장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연단에 서 있는 사촌 형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중심을 잡는다라, 아주버님. 태주는 민혁을 부르며 차갑게 웃었다. 자신의 자리를 훔치기 위해 가족을 죽이려 드는 그런 종류의 중심 말입니까? 회의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주는 단순한 비난을 퍼붓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이 강민혁 부사장이 말하는 경영 안정성의 실체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낸 USB 속 자료들이 띄워졌다.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 해외 조직과의 거래 기록 뇌물을 받은 임원들의 명단.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태주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박 이사님, 당신이 제게 주기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이 박 이사에게 쏠렸다.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 전체에 강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년 전이다. 흔적도 남기지 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보여야 해. 성공하면 약속한 돈의 2배를 주지.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경비원들을 뚫고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는 이미 태준의 경호팀장과 건장한 남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연의 팔을 붙잡는 순간 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태준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민혁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태준의 낮은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위력적이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민혁을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몰락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위험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단 위에 선 태준의 시선이 군중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서연을 향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는 안도와 승리,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강민혁이 끌려나간 회의실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현실을 쉬이 소화하지 못했다. 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황태자의 귀환, 그리고 그가 직접 터뜨린 거대한 폭로. JK그룹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들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아,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내 아버지,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내 목숨을 노리는 동안 당신의 아들은 이 악물고 살아남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들에 대한 믿음보다 회사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JK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닥쳤다. 강민혁과 그에게 부역했던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준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흔적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의 일처리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냉정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날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태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연의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을 들고 서연의 낡은 집 문을 두드렸다. 서연의 부모님은 살아 돌아온 사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준은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제 사정 때문에 따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두 분께 마음고생 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계약 결혼의 전말과 서연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을 도왔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은 두 분께서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와 평생 편안히 사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서연 씨가 제게 베푼 용기와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서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빚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보다 자신들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다. 마침내 서연의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태준과 서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위험한 동맹이라는 끈이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령관과 요원도 위장 부부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 어느 맑은 날 오후 태준은 서연을 저택의 아름다운 유리 온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2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증여 확인서였다. 이제 모든 계약은 끝났습니다. 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서연 씨. 이 서류에 서명하면 당신은 JK그룹과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재산으로 세상 어디에서든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돈과 상황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 아닌 온전한 자유의지로서의 선택.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당연했다. 누가 이런 끔찍하고 위험했던 기억에 얽매이고 싶을까?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의 순간, 식물인간 남편 앞에서 홀로 눈물 짓던 첫날 밤.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 그의 요원이 되어 살얼음판을 걷던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엎고 승리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눈앞에 이 남자가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었으며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던 남자. 그녀가 원했던 자유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는 것이었을까? 서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류들을 그의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바이디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동맹이었죠.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하지만 함께 위험을 넘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그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거짓 아내가 아니라. 강태준 씨, 모든 거짓이 사라진 지금 저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 수 있나요? 진짜 남편과 아내로서요.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언제나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떠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몇 번이고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아.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1년 후 JK그룹은 태준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완벽한 정상화를 이루고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 이서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경영학적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과 위험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진실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